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최근에 개념 없는 예비 시모 때문에 파혼했어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 들려주니 모두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여러분이라도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시어머니였거든요. 자식 가지고 돈놀이 하려는 사람이라면 말 다 했죠.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자친구는 소개를 통해서 만났어요. 우리는 장거리 커플이었는데 우리가 결혼을 결심한 건 이 장거리 연애가 지긋지긋해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업 특성상 한국에 있다가 해외로 나가기를 반복했는데 이제는 해외에 1년씩 머물다 와야 한다더군요. 나중에는 거의 해외 쪽으로 빠져서 거기서 회사를 다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결혼해서 같이 해외에 나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서로 미래에 관한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으면 다 좋다라는 생각이라 더 볼 것도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탈 없이 무사 통과될 줄 알았어요.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수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래, 우리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두 분 모두 좋아하셨다면서? 하긴 우리 아들이 잘나긴 했지. 어디를 가도 이런 사위 구하기 쉽지 않아? 내 아들이라도 참 잘났단 말이야. 뭐 어떤 자식이든 부모에게 최고인 법이죠. 그래서 시모가 본인 아들 칭찬하면서 팔불출처럼 떠들어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 남자친구 좋은 사람인 거 알고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거지만 이렇게까지 오버하면서 말하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더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본인 자식 자랑만 30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찍은 사진부터 받은 상장까지 뭉텅이로 가져가서 자랑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듣고 나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준비에 관해서 흘러갔고 혼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비시모는 미리 준비했다는 듯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제게 건넸죠. 종이를 펼쳐서 살펴보니 대문짝만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름 아닌 혼수 목록이었어요. 대충 보기만 해도 목록이 촤르르 펼쳐져 있는 게 엄청 많았습니다. 혼수 목록이네요? 그래, 혼수 목록. 편하게 보라고 내가 손수 준비했어. 결혼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니? 그렇기는 한데 좀 과한 것 같아요. 어머, 과하기는. 그것도 나름 생각해서 줄인 건데 원래는 앞뒤로 한 장 더 있었어. 생각해준 것도 모르고 많다니. 보통 혼수할 때 그 정도는 다 하잖아.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요즘은 혼수 생략하고 결혼하는 부부들도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혼수를 해올 생각 없고요. 절차라는 게 괜히 있겠니? 다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그 정도 혼수는 당연히 준비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아까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너도 내 새끼가 대단하다고 1등 신랑감으로 손색 없으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 이 정도 혼수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해와야지. 솔직히 말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아들 정도면 더 좋은 집 딸내미랑 결혼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런데 하도 네가 좋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별 수 있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 허락하는 거지. 나는 혼수 이 정도만 받는 것도 많이 배려해준 거라고 생각해. 예비 시모는 더 이상 들을 생각도 없는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과하다며 조금 절충해보려고 했지만 들은 채도 안 했어요. 딱 잘라서 많이 배려해줬으니 그 정도는 무조건 해와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을 안 할 뿐더러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을 기약하며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예비 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이없는 혼수 목록을 한 손에 쥐고 말이죠. 난 어머님이 이런 걸 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뭐 나도 혼수를 아예 안 할 생각은 아니었어. 어느 정도 구색 갖추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자기가 봐도 심하지 않아? 죄다 명품의 고가들이야. 혼수 마련하다가 주머니 다 거덜나겠다. 이 정도면 웬만한 차 한 대 값은 되잖아. 난 이 혼수 감당 못해. 그래, 내가 봐도 좀 과하긴 하네. 나도 엄마가 목록까지 준비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 알았으면 진작 말렸겠지. 자기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저는 이 많은 혼수를 다 감당할 수 없다며 말했고, 시모가 계속 고집 피운다면 아예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혼수까지 치러가며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서로 반반씩 하는 추세거든요. 아니, 딸 가진 게 죄도 아니고 이 많은 혼수를 저와 부모님이 어떻게 다 감당하라는 건가요? 부모님께 큰 부담을 안겨드리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모자란 돈은 그냥 대출받아서 진행하겠다고 부모님과 신랑이었던 중이었는데 주르륵 나열된 이 혼수 목록이 말이 되냐고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길길이 날뛰니까 남자친구는 본인이 알아서 상황 정리할 테니까 그 혼수 목록은 조금 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자칫하면 본인 엄마 때문에 결혼이 엎어질 수 있으니까 본인 선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우선 알았다고 했고 그냥 신경을 꺼버렸어요. 예비 시모가 꽤 고집 있어 보였기 때문에 결혼을 엎을 마음의 준비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남자친구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셨다고? 설득하느라 애 좀 먹긴 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 자기랑 결혼 못하면 콱 죽어버릴 거라고 하니까 아직 못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혼수 제외하고 양가 집안에서 반반씩 보태서 결혼하기로 합의봤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의외였습니다. 저는 거의 결혼을 엎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진전되는 게 없고 소식이 없길래 그냥 바위에 달걀 던지기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고집센 시모를 꺾었다니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속이 개운하지 않더군요. 지금은 이렇게 꺾어졌지만 본인 아들 잘나고 귀한 줄 아는 팔불출 시모가 또 제 속을 언제 뒤집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 시모 때문에 크게 속 터질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작아지더군요. 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진지하게 전하자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 걱정된다면 이렇게 하자. 엄마 일로 자기가 신경 쓰지 않도록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든든한 방패막이 돼서 잘 막아주면 되잖아. 뭐 그것도 걱정된다면 아예 엄마를 안 보고 살아도 돼. 정말 그래도 돼? 어쩔 수 없지 뭐. 물론 엄마랑 잘 지내면 좋겠지만 자기가 싫고 불편하다는데 어쩌겠어. 억지로 잘 지내라. 며느리로서의 할 도리를 다해라. 강요하고 싶지 않아. 아들은 내가 잘 챙겨드리면 된다고 생각해. 보통은 본인의 부모와 잘 지내기를 바라고 며느리로서 역할을 바라는데 남자친구의 말이 참 의외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예비 시모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졌지만 남자친구가 이리 자신 있게 말하고 해결 방안까지 딱 마련해 주니까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만큼 저를 사랑했고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동하기도 했어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 시모를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만일 결혼해서 비슷한 문제로 대립하게 되거나 막무가내로 행동할 시 남자친구가 말한 대로 안 보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모에게서 먼저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미리 예약해두었던 상견례 장소를 바꾸고 싶다고 말이죠. 상견례 장소를 바꾸고 싶다고요? 왜요, 어머니? 거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괜찮다고 해서 어렵게 예약한 곳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예약한 곳이 좋기는 한데 내가 아는 지인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지. 내 친구가 한정식집을 크게 하나 하거든. 그래서 좀 팔아줄까 싶어. 우리 아들 어릴 때 종종 봐주기도 하고 날 많이 도와줘서 그래. 이왕이면 나도 이번에 도와주면 좋잖아? 내가 저번에 먹어보니까 음식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괜찮더라. 나는 거기서 진행하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네가 싫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우리 아들이 하도 너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그냥 예약한 곳에서 진행하자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친구네 가게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구나. 아무래도 나랑 아는 사이니까 더 신경 써주지 않겠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예약한 곳에 취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 한번 알아보고 연락 타오. 상견례 장소를 잡기 전에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받기도 하고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리고 추려서 제일 괜찮을 곳을 골랐어요. 하필이면 거기는 예약이 늘 꽉 찼기 때문에 잡기 힘든 곳이었는데 운 좋게 예약이 돼서 잘 됐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장소 고집 피우는 거라면 문제겠지만 들어보니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 친구네에서 상견례하고 음식 팔아주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해됐어요. 꼭 제가 예약한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취소하는 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약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예약한 곳에 전화했고 다행히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 사실을 시모에게 말하니 무척이나 좋아하면서 본인의 친구한테 말해서 대신 예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모는 친구 가게를 예약했고 우리는 그곳에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당일이 되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도착해서 살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어서 놀랐습니다. 한정식 집이라고 했고 상견례하기 딱 좋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라서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할 수 있냐며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예비 사부인이 예약했다던 곳이 여기 맞니? 그 친구분이 운영하신다던 한정식집 말이야. 오, 여기 맞아. 세상에, 여기서 상견례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시모가 예약했다던 곳은 우리 가족이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평범한 음식점이었어요. 이게 맞나? 정말 여기서 상견례를 진행하는 건가라는 불안감에 슬쩍 시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머님 친구분께서 운영하신다는 한정식점 맞죠? 응, 여기야. 어떠니? 이 정도면 괜찮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서요.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 같은데 저희 상견례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곳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다 오픈되어 있고 사람이 많아서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요? 아유,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따로 준비해놨으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견례를 진행하나 막막했는데 시모는 조금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따로 준비한 곳이 있다며
우리 가족을 데리고 음식점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시모를 따라 들어가 보니 룸이 몇 개 나오더군요.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제 친구가 여기 사장이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상견례를 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해줬지 뭐예요.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손님 많은 거. 여기 정말 맛집이거든요. 제 친구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음식 맛이 정말 좋아요. 솜씨가 보통 아니라니까요. 아마 드셔보시면 나가실 거예요. 자, 그럼 앉으실까요?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도 자리에 앉았어요. 이런 음식점에 룸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룸 상태는 멀쩡했습니다. 비록 기존에 예약한 곳보다는 못하지만 엉망인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음식점의 룸이었습니다. 상견례를 진행하기에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곳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모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고 본인이 나서서 예약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장소나 분위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모두 앉으니 시모의 친구분이 사장님께서 들어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시모가 준비한 것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예약하면서 메뉴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예비사돈, 사부인 모시는 자리라서 제가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저희는 여기 음식점 메뉴 없는 거로 먹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맛있어서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을 겁니다. 재료며 뭐며 아주 최고급으로 준비했어요. 안 그래도 손맛 좋은데 최고급 신선한 재료로 만드니 맛은 더 배가 되겠죠?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게 다 제 친구라서 가능한 거 아시죠? 아유, 그럼요. 저희가 대접해드리는 자리라 미리 신경 썼어야 하는데 예비사부인께서 저희 대신 다 해주셨네요.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죠? 죄송하기는요. 제 친구가 하는 것이니 당연히 제가 신경 써야죠. 이게 언뜻 봐서는 보통 음식점처럼 보이겠지만 주인이 어떤 음식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제가 이곳에서 상견례를 진행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준비해달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여기서 팔지 않은 음식들이 나올 테니까 맛있게 드시면 돼요. 시모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준비했으면 저리 자신 있게 말할까 살짝 기대감이 들긴 했어요. 얼마 후 시간이 지나니 차례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지더군요. 생각했던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음식들이 나름 괜찮아서 만족스럽게 식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맛에도 잘 맞아서 맛있게 드셨어요. 그렇게 맛있게 식사하며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는 식사를 다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시모가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우리는 마저 마무리 이야기를 나누며 시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모가 오질 않더군요. 다들 시모가 왜 이렇게 안 오나 궁금해하길래 제가 대신 가서 모셔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계산서도 미리 받아서 챙길 겸 화장실에 있는 시모를 모시러 오려고 했죠. 그런데 카운터에 가보니 시모의 친구분인 사장님이 보이지 않더군요. 원래 상견례 음식점 비용을 우리 집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사전에 이야기된 사항이라 제가 알아서 괜찮은 곳으로 예약했던 건데 시모가 갑자기 친구가 아는 음식점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예약만 맡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산해 놓으려고 했는데 없길래 하는 수 없이 나갈 때 계산해야겠다 싶었어요. 발길을 돌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막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날카로운 시모의 목소리가 딱 들려왔어요. 이 금액이 아니잖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 언짢은 듯한 목소리였어요.
혼자 뭐하고 계신 거지? 무슨 일이 있나? 궁금했지만 뭔가 잔뜩 짜증이 난 목소리라서 쉽게 말을 걸 수 없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만히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시모의 목소리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어요.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온 신경을 바짝 세워서 둘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아니, 계산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왜? 뭐 잘못됐어? 맞게 가져왔구만. 금액이 너무 적잖아, 금액이. 생각을 해봐. 이 정도 받아서 뭐 남는 게 있겠어? 내가 여기를 상견례 잡은 이유가 뭔데? 이걸로 바가지 씌워서 한몫 챙기려는 거 아니겠냐고. 솔직히 돈 많이 받으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음식값 후하게 쳐줄 테니까 영수증 다시 고쳐와. 이걸로는 어림도 없어. 아이, 음식값으로 뭔 한 몫을 챙기겠다고. 여기서 한 30만 원만 더 올릴까? 그렇게 간이 작아서 장사를 어떻게 하니? 그러지 말고 1인당 100만 원씩 달라고 해. 뭐? 100만 원? 야, 그건 조금 심한 거 아니야? 알게 뭐야? 그렇게 나왔다면 내야지 뭐 별 수 있어? 다 먹어놓고 못 낸다고 배째라고 할 양반들이 아니야. 상견례 자리인데 체면이 있지. 절대 그렇게 못해. 그리고 처음부터 얼마인지 확인도 안 했잖아. 본인들 잘못이지 뭐. 그러게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1인당 100만 원씩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너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친구라는 게 하여간 1인당 100만 원씩이면 600만 원이야. 그 돈 받으면 내가 너 모른 척 하겠어? 거기서 200만 원 떼줄게. 정말? 그래. 너 저 정도 음식 팔고 200만 원 받으면 미치는 장사 아니다. 그건 그렇지. 그래, 좋아. 계산서 다시 고쳐올게. 근데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예비사돈 사부인한테 뭐 감정이라도 있어? 이 결혼이 썩 마음에 안 들어 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억울해 미칠 것 같아서 그런다. 왜? 내가 저번에 말했지? 혼수 없이 결혼시킨다고.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 정도면 훌륭하지 않니? 아니, 저런 남편 얻으면 당연히 혼수를 파리파리 싸들고 와야지. 그런데 글쎄, 싫다고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랬대.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을 나한테 난리치고 혼수 없이 결혼시키기로 한 거야. 그러니 내가 환장을 노릇이라고. 아무것도 안 받고 이렇게 결혼시킬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라도 챙길 건 챙겨야지. 마음 같아서는 결혼 확 없고 더 좋은 집안이랑 장가 보내고 싶은데 쟤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치는 통이 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 이 정도 받고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간에 너는 내 덕에 큰돈 받게 되는 셈이니까 말한 대로 영수증 고쳐와. 그래, 뭐 나야 믿을 거 없지. 알겠어. 어차피 메뉴판에도 없는 음식으로 만든 건데 자기들이 알게 뭐야. 그제야 예비 시모는 만족한 듯 웃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몰래 사기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게 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쩐지 고집센 시모가 순순히 혼수 없는 결혼을 허락했다고 했을 때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놓고 뒤에서는 사기칠 꿍꿍이를 품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람이 참 못나고 치졸하죠? 어떻게 상견례 음식값을 뻥튀기해서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혼수 못 받는 대신 몇백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꼼수 부리는 게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진짜 상종할 인간이 못 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집안에 시집 가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엎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또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밖으로 나와달라고 했죠. 아빠는 알았다고 하셨고 어리둥절한 상태로 나오셨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왜 불러내냐는 물음에 저는 조금 전 들었던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그게 사실이냐며 놀라워하셨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야? 정말 사부인이 그랬단 말이지?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나도 몰래 듣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무튼 나 이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한 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끝을 냈어야 했는데 엄마하고 아빠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괜히 저런 집안이랑 얽혀서 말도 안 되는 계산서나 받게 하고. 우선 엄마랑 아빠 먼저 집으로 가.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뭘 어쩌려고? 파혼한다고 말하고 둘이서 짜고 금액 뻥튀기 한 거 다 들었다고 말해야지. 경찰 부른다고 난리 피우면 알아서 꼬리 내릴 거야. 남자친구도 그거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고. 결혼하려 다 생긴 일이니까 내가 매듭지어야지. 아니야, 그럴 거 없어. 네가 뭐하러 그런 꼴을 당해? 네 잘못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 아빠만 믿어.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한 것이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제 잘못이 아니라며 다독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기막힌 생각이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치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대체 무슨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하게만 했죠. 아빠는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번호를 막 찾으시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만족한 듯 전화를 끊으셨어요. 누구야?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누군지는 이따가 다 알게 돼.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했으니 우리도 그에 걸맞게 깜짝 놀랄 만한 걸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도대체 누구와 전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다 생각이 있다며 제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녀는 다시 룸으로 들어갔고 모두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빠는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직원을 불러서 계산서를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시모의 친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직접 계산서를 건네줬어요. 식사는 맛있게 잘했냐며 마음에도 없는 말로 살살 웃으면서요. 아빠는 별다른 대꾸 없이 계산서를 열어 확인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슬쩍 봤는데 역시나 떡하니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만히 써보자. 이거 계산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음식점에서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있나? 메뉴판에도 없는 거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맞습니까?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계산이 잘못된 듯한데. 어? 아니 계산이 뭐 어쨌길래 그래요? 아빠의 말에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궁금한 듯 계산서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크게 놀라셨어요. 600만 원? 아니 뭔 식사 한 끼에 600만 원이나 나와요? 엄마의 말에 남자친구며 예비 시부며 모두 놀라서 계산서를 쳐다봤습니다. 저와 아빠만 아무 말 없이 시모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모가 이럴 줄 알았는지 미리 준비한 말을 꺼내더군요. 아이고 우리 사돈하고 사부인 많이 놀라셨나 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음식점에 없는 메뉴로 특별하게 차린 거라고. 친구가 제 부탁받고 메뉴에도 없는 걸 손수 차린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음식점 관리하느라 힘든데 특별한 음식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인건비는 쳐주셔야죠. 참 여기 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룸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니라고. 그러면 그만큼 자리값도 포함된 거예요. 아까 그냥저냥 드신다기보다는 입맛에 맞아서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던데요. 음식이 아주 훌륭했죠? 재료가 그만큼 신선하고 질이 좋으니까 그만큼 맛이 나는 법이에요. 후회 없는 식사 만족스럽게 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쓰실만 하죠. 그렇지? 아유 그럼요. 친구 부탁으로 차린 거긴 하지만 저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재료부터 손질까지 비싼 듯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성이 포함된 거로 생각해 주세요. 시모와 시모의 친구는 금액에 놀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더욱더 너스레를 떨며 웃어댔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스러워하더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액이냐며 시모에게 작게 얘기했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의 눈치도 살피면서 말입니다. 마, 정성이니 뭐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그래, 메뉴에도 없는 거니까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쳐도 60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야? 1인당 100만 원씩 받는 곳이 어디 있냐고. 누가 그렇게까지 내면서 상견례를 해? 왜 없어? 부잣집 사람들은 몸값 비싼 요리사 데려다가 음식 해먹고 몇백만 원짜리 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도 하잖아. 우리도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지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여기가 솔직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 어머, 너 이모 식당 무시하는 거니? 맛있게 잘 먹어놓고 그런 날이 어디 있어? 이모가 너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건데 고맙지도 않아? 그래 얘,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정말 서운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는 말이잖아. 그래 알겠어. 그럼 비용은 내가 낼게. 600만 원은 말이 안 돼. 내가 따로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 이만하고 가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네가 왜 내? 오늘 음식값은 예비사돈 사부님께 내기로 이야기한 건데. 그리고 네가 내면 두 분 체면이 뭐가 되니?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이고 사돈 사부인,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두 분이 하실 일을 일이 나선다니까요. 우리 예비사돈이 그건 600만 원이 없어서 못 낼 상황도 아닌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산하고 이만 가볼까요? 남자친구로서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시모는 그것도 예상했다는 듯 우리 부모님 핑계를 대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간사하게 부모님의 자존심까지 살살 건드리면서 내게 하려고 수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로 인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아빠는 시모의 수에 걸려들지 않으려 큰 그림을 그리셨죠. 전혀 당황해하지 않고 온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겨우 600만 원이 없어서 못 내겠습니까? 얼마든지 드리죠. 저희를 위해 신경 쓰고 준비하셨다는데 그만한 성의는 보여야죠.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친한 친구 중에 아주 아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마침 이 근처에 있다고 하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저희한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가 이 음식점에 크게 관련되어 있어서요. 안 그래도 아까 전화를 해놓은 상태라 이제 슬슬 도착할 때가 됐는데 마침 전화가 왔네요. 알맞게 딱 맞춰서 온 모양입니다. 아빠는 전화를 받으며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친한 친구를 소개하신다고 하니 모두 이게 무슨 상황인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아빠의 친한 친구라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시모의 친구가 그분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사색으로 변하더니 입을 쩍 벌리고 놀라더군요. 아니 사장님께서 여기는 어떻게... 마침 친구가 여기 상견례를 하고 있다길래 연락받고 왔지.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가게에서 말이야. 아빠 친한 친구 중에 건물주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직접 뵙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참 세상 좁다고 하죠. 시모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하필 우리 아빠 친구분의 건물이 있는 가게였던 거죠. 아빠는 처음부터 친구네 건물인 걸 알고 계셨는데 별 말씀 안 하셨던 것뿐이고요. 예상치 못한 건물주의 등장에 시모 친구는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빠 친구분은 로만을 두리번거리다 아빠에게 어깨동무하고는 시모 친구에게 이리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랑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고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올 만큼 아주 친한 친구야. 그렇게 친한 친구가 내 건물에 있는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한다니까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얼굴이나 볼 겸 인사하러 왔지. 마침 이 가게 재계약 때문에 김 사장한테 볼 일도 있고 말이야. 아참, 그 전에 음식값은 내가 낼게. 친구 딸이 결혼한다는데 이 정도는 삼촌이 내가 해줘야지. 안 그래? 그 손에 있는 게 계산서인가? 이리 줘. 내가 계산할 테니까. 아빠 친구분은
아빠 손에 들린 계산서를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시모 친구가 화들짝 놀라서는 아빠 손에 있는 계산서를 재빠르게 빼앗아갔어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계산서를 잘못 드렸어요. 잘못 주셨다고요? 조금 전까지 제게 계산하라고 주신 거 아니었나요? 아유, 그러니까요. 친한 친구 딸이 결혼한다는데 돈을 받으면 쓰나요? 그럴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당연히 안 받으려고 했죠. 이모로서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계산서는 그냥 이 정도 나왔다고 알려만 드리는 용도죠 뭐. 시모의 친구는 건물주가 등장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나 빠르게 시모를 손절하고 태도를 바꾸다니 웃기더군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대접은 무슨 대접? 예비사도 내가 내기로 했다니까? 얼른 그 계산서 도로 드려. 아이, 내가 대접한다니까. 네가 뭘 대접한다 난리야.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아니었잖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내가 대접하려고 했어. 이거 왜 이래? 건물주가 무섭기는 했나 봅니다. 대뜸 본인이 대접하겠다고 난리치기 시작했고 시모는 그런 친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곧 계약 기간 만료라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데 이번 일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두 분의 우정이 대단합니다. 서로 내겠다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친구 딸내미 결혼 축하 기념으로 내가 한턱 내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이리 날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나가서 재계약 문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빠 친구분은 호탕하게 웃으셨고 시모의 친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자신이 준비한 판이 망가지자 표정이 울그락불그락거리면서 간신히 화를 참는 듯 보였죠. 이거 참 아쉽게 됐나요? 제가 계산해야 사부인께서 한몫 챙기시는 건데 말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잡아떼실 거 없습니다. 사부인께서 친구랑 짜고 치고 만든 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그 판에 제가 걸리지 않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런데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견례로 돈 뜯어내려는 생각은 너무 치졸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제가 친구랑 뭘 짜고 쳤다고.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친구분하고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뭐?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모랑 짜고 치다니. 아니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내 여자친구가 뭐 잘못 들은 거지? 당연하지. 내가 그런 짓을 뭐하러 해. 저는 제 귀로 둘이서 하는 대화 똑똑히 들었는데요. 본인 아들이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혼수를 그만큼 챙기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친구랑 사기쳐서라도 한몫 챙겨야겠다고 했잖아요.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총 600만 원 받으면 거기서 200만 원은 친구한테 떼어준다고 했고요. 너 어디서 사람을 함부로 모함해? 내 말을 믿건 안 믿건 그건 자기가 결정해. 그런데 자기라면 알 거야. 본인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당연히 이런 짓을 벌일 사람이라는 거 잘 알 텐데. 그리고 사람 함부로 모함한다고요? 제가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모함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줄 알고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얼른 녹음해뒀죠. 제 핸드폰에 고스란히 녹음됐어요. 어디 한번 이 자리에서 다 듣게 틀어볼까요? 그냥 어머님 입으로 자백하세요. 그게 덜 부끄러울 텐데요. 사실 녹음해둔 건 없습니다. 계속 발뺌하려고 하길래 약간의 거짓을 보탠 것뿐이에요. 본인 계획에 어그러졌고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니 당황해서 제대로 사리분별하지 못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아떨어졌어요. 시모는 증거가 있다는 말에 제 핸드폰을 쳐다보며 진땀을 흘렸고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남자친구는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이냐면서 시모에게 난리를 쳤고 시부는 부끄럽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내 아들이 잘난 만큼 혼수로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러게 애초에 달란트를 주면 됐잖아. 그럼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겠냐고. 자식, 무슨 돈놀이라도 하세요? 잘난 만큼 혼수를 받겠다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께 잘난 딸이고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부모한테 자식은 다 그런 법이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어머님처럼 자식 핑계로 뭘 바라지 않으세요. 아무리 본인 새끼 귀하다고 100번 1000번 이해해봐도 어머님처럼 이런 짓까지 하지는 않는다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작 엎어야 했는데 남자친구를 믿고 진행하게 이런 결과를 낳았네요. 역시나 안 되겠네요. 남자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결혼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미안해. 우리 파혼하자. 저기, 나랑 약속했잖아. 나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돼. 엄마만 안 보고 살면 다 해결되는 문제잖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니? 나는 안 보고 산다고 쳐도 나중에 애가 태어나면 그때는 어쩔 건데? 어머니 안 보고 사는 날 보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질지 생각 안 해봤어? 그런 자식한테 우리는 뭐라고 둘러대야 하는지 생각 안 해봤냐고. 미안하지만 난 자식한테 그런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안 보고 산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계속 우리 발목을 잡을 거고 그로 인해 우리 가정은 평온하지 않을 거야. 자기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야. 결혼할 자신이 없어.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남자친구는 못내 눈물 흘리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본인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모 때문에 파혼했습니다. 자식을 두고 돈놀이 하려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싶었는데 정말 있더군요. 시모를 통해 알게 됐어요. 이렇게 못난 부모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 아들 같은 남편 한 명과 딸 같은 아들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지는 벌써 햇수로 4년이 다 되어가네요. 주위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면 안타까운 시선과 함께 늘 질문이 쇄도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냐, 사이는 어떠냐,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불편하지 않냐. 그럼 전 대답해요. 시대 막론하고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 아주 가끔은 힘들지만 그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같을 거다. 사이는 꽤 좋은 편이다. 시집살이는커녕 시어머니가 며느리살이하고 계시다. 불편할 때도 있지만 살만하다라고요. 사실 뒷간과 시댁은 멀수록 좋다는 옛말도 있을 만큼 며느리에게 시댁이란 참 불편한 곳이긴 해요. 저에게도 분명 불편하고 보기 싫은 시댁 식구는 존재하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 이야기도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집안 망신인 것 같아 굳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연이긴 해서 조심스럽긴 하네요. 제가 이 사연을 쓰기로 결심한 데에는 오늘 아침 어머님이 제 아들에게 들려주신 효자 삼형제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옛날 한 마을에 마음이 착한 삼형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해요. 나라 전체가 4년간 혹독한 가뭄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림병까지 돌았대요. 삼형제의 어머니도 영양실조로 병환을 얻었답니다. 삼형제는 의논하여 첫째부터 식량을 구하러 떠났어요. 그러나 가뭄이 나라 전체를 휩쓸어 식량 구하기가 힘들었대요. 결국 첫째는 허기로 인해 쓰러져 죽고 말았죠. 첫째가 돌아오지 않자 둘째가 집을 나섰지만 둘째 역시도 기력을 소진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막내는 형들이 오지 않자 형들을 찾아 나섰어요. 한 골짜기에서 큰형의 주검을 발견하고 바위 밑에서 작은형의 주검을 발견했어요. 막내는 슬퍼하며 형들을 집 뒤편에 묻어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에 막내는 물을 찾아 나섰으나 구하지 못하고 쓰러져 죽고 말죠. 막내가 울다 쓰러진 자리에 샘물이 솟아올랐고 형들의 무덤 근처에도 샘이 솟아 흘렀대요.
마을 사람들은 갈증을 해결하고 활기를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3개의 샘이 솟아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삼천마을이라고. 아이를 무릎에 앉힌 어머니가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듯 말씀해 주시고 계셨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제 아들 효은이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아들도 셋이잖아요. 할머니 아들들도 다 효자예요? 효자 삼형제? 효은이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효은이는 효도하고 싶어? 네, 전 꼭 효자 할 거예요. 그래, 우리 효은이는 엄마 아빠 닮아서 효도할 거야? 어머니의 쓸쓸한 음성을 주방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효자라고 끔찍하게 믿었던 아들 둘과 등지고 사시는 지금 어머니의 심경이 어떠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그 답답함을 달래고 함께 공감받고 싶어 이 사연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그럼 저희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희 남편의 집은 삼형제입니다. 각 2살 터울인데 동네에선 효자 삼형제라고 부르며 입이 마르게 칭찬할 만큼 평소 효심이 깊기로 유명했어요. 제가 시집갈 땐 이미 2 아주버님은 결혼하신 상태였고 제겐 자연스럽게 손윗동서인 2 형님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선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늘 어렵고도 어려운 게 동서지간인데 위로 손윗동서가 2이나 있는 집에 시집 보내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려 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엔 걱정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긴장하고 갔던 인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너무도 좋았어요.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가풍에 온 식구가 다 모였음에도 집안의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인자하신 시아버지는 꽤 성공하신 사업가셨는데 은퇴 이후에도 풍족하게 사실 만큼 재산이 있는 분이셨고 시어머니 또한 후덕한 인상에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전복죽 좀 해왔어요. 2 아주버님은 물론이고 그 부인인 형님들도 효성이 지극해 보였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사실 저는 외동으로 외롭게 자라서 형제 많은 집에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눈앞에서 그 로망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는 기분이랄까? 또한 형제들 간의 사이가 좋은 건 물론이고 손윗 동서들도 절 잘 챙겨주셨으니 더할 나위 없었죠. 왜 시집살이 시키는 게 시어머니뿐은 아니잖아요. 몹쓸 손윗 동서들 만나 고생하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워낙 듣던 터여서 그런지 그 분위기가 더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화목한 분위기에 홀딱 반해 결혼 결심을 굳혔고 빠르게 준비해 그해 겨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시댁은 사이가 좋은 만큼 모임이 많았어요. 그게 정기적으로 약속한 모임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한 번은 첫째 아주버님이 어떨 땐 둘째 형님이 제안에 만나는 식으로 자주 모였어요. 가끔은 귀찮기도 했지만 모이면 늘 재미있고 즐거웠기에 저도 시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그날은 큰 아주버님이 모은 자리였어요. 다 같이 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첫째 아주버님이 시아버지를 슬그머니 따로 불러내시더라고요. 뭐 부자간에 독대가 자주 있는 일이었기에 전 무심하게 그 모습을 보는데 둘째 아주버님이 그러시더군요. 형 또 사고 쳤어요, 형수? 그러는 서방님은 저번에 사고 안 치셨어요? 아이, 그거야 사업하다 보니까. 요즘은 노름도 사업이라고 하나 보죠? 그래서 형 이번에 얼마부터 가는데?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당겨드리려고 하려고요. 어차피 2분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텐데 양도세만 보며 생각하면 그냥 미리 당겨받는 게 낫지. 하긴 그건 그렇지. 2 사람의 대화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전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죠.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시커멓게 굳어있더군요. 무척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서로를 마주보며 픽 웃는 아주버님과의 형님을 보던 남편이 과일을 집던 포크를 던지듯 내려놓고 쏘아붙였습니다. 진짜 제발 부모님한테 어지간히 좀 뜯어가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환멸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그러자 둘째 아주버님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웃으며 그러더군요. 야, 억울하면 너도 가져가. 누가 말리냐? 전 형님들처럼 안 살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요, 막내 아주버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뭐 시부모 재산 가지고 형제간에 싸움을 해야 뭐래요. 서로 사이좋게 나눴으면 좀 좋아요? 자식들 힘들 때 버팀목 대어주시고 시부모님은 효도받고 그럼 되는 거지. 그럼 형수 말이 맞지. 요즘 유산 가지고 형제간에 싸움 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우린 그런 생각 없어. 그냥 살아가실 때 잘 받아 쓰자 이거지. 둘이 참 쿵짝이 잘도 맞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그러더군요. 그럼 돈 없으면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할 거예요? 그러자 작은 아주버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야 임마, 아버지가 돈 없을 날이 있냐? 재산이 얼만데 우리가 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힘들 때 도와달라는 건데 사실 우리 부모님 복 받은 거지. 야 임마, 아버지가 돈 없을 날이 있냐? 재산이 얼만데 우리가 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힘들 때 도와달라는 건데 사실 우리 부모님 복 받은 거지. 형제간의 사이 좋아 사랑하는 손주들 자식들 며느리들 보고 싶을 때 봐. 이거면 충분히 그 돈값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큰형님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막내 아주버님도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말고 잘 생각해요. 사실 돌아가셔서 유산 나누면 막내가 제일 적게 가져가. 저를 힐끔 보더군요. 네? 저는 순간 난감했어요. 사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모르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버버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누가 재산을 물려줘요? 아버지 처음에 우리 형제들 불러놓고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 사회에 다 환원하신다잖아요. 그러자 작은 아주버님과 큰형님 그리고 작은 형님이 막 웃더군요. 아니 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냐? 누가 자기 자식 두고 이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 그때였어요. 무슨 대화를 그렇게 재미있게 해? 하며 첫째 아주버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의 시선은 재킷 주머니에 꼽힌 두툼한 흰 봉투에 꽂혔습니다. 아, 저게 그 돈이구나 생각하는데 곧 시부모님도 자리로 돌아오셔서 남편과 전 그만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이 복잡해 차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였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운전했고요. 전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화목한 집이 나도 저렇게 잘해야지 했던 효도들이 사실은 상당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거였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봤던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의 모습이 사실은 제가 믿고 있던 것과는 다른 속내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했어요. 마치 별말이 찝찝한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심정이었죠. 제가 저도 모르게 옅은 한숨을 내쉬는데 남편이 넌지시 말을 걸어왔어요. 아까 많이 놀랐지? 조금 미안해. 남편은 마치 죄인처럼 움츠러든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뭐가? 당신이 미안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사실 조금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결혼 결심을 굳혔던 이유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기에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으나 그래도 최소한 남편은 자신의 형들과는 다른 사람이었기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 같아도 말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사연은 잘 몰라도 자기네 집이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해. 사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부모님 재산을 두고 형제가 싸움이라도 한다면 아니면 부모님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하기라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고를 치고 부모님께 당연하다는 듯 손을 벌리고 부모님은 그걸 당연하다는 듯 벌린 손에 돈을 쥐어주고 뭔가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사이 같달까? 그리 모르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긴 한데 남편이 꺼낸 이야기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버님은 형제가 많은 집안에 차남으로 태어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형제들끼린 우애가 참 좋았던 사이였으나 지금은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셨다고. 그 이유가 바로 시아버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겐 시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두 분의 유산 때문이었다고요. 유산 상속 문제로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답니다. 서로 더 가지겠다고 형제간에 싸우는 모습이 시아버지는 아주 넌덜머리가 났고 그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다고 해요. 동네엔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결국 시아버지의 형제들은 동네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욕을 먹었대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어느 날 형제 셋을 불렀답니다. 바로 앞에 앉혀도 떨어지기 무섭게 부모님의 돈을 가져다 쓰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금고에 있는 돈처럼 빼가지고 쓰기 바빴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돈을 준 것이 부모님이니 그렇게 입안에 혀처럼 군다고요. 그러자 동네에는 곧 삼형제가 효자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요. 부모님은 특히 시아버지는 그 소문에 무척 흡족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전 남편에게 좀 의아함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돈을 안 썼어? 결혼할 때 해주신 아파트 한 채도 분에 넘쳐. 난 형들처럼 거머리같이 부모님 피 빨면서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은 어때?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살피며 넌지시 묻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동으로 태어나 자란 저는 집에 있는 음식이며 장난감이 모두 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딱히 무력 없이 자랐고 그건 커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욕심도 물건 욕심도 없고 전 딱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면 되고 그땐 남편의 사업도 안정적이었고 저 또한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아주 풍족하진 못해도 부족함은 없었거든요. 나 돈 욕심 없는 건 자기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사실 내가 충격 먹은 건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 예쁘고 화목한 모습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지? 저는 좀 진저리를 치며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형제를 욕하는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해 눈치를 살폈지만 남편도 제 말에 동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 부모님 때문이지 뭐. 사실 엄마는 이 일을 결사반대하셨는데 아버지가 워낙 완강하셨어. 자기처럼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워서 원수되는 꼴은 보기 싫으셨던 거지. 효자 삼형제 뒀다고 소문난 것도 꽤 만족스러우신 것 같고 평생을 살던 동네에서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났으니 상심은 크셨을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아버님 이해는 하는데 효자라고 소문이 나면 뭐래? 그게 다 거짓인걸? 그러자 남편이 쓰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진짜 바라는 거 없이 효도하면 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내가 도울게. 사실 나 자기가 자기 형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 그러자 남편이 제 볼을 꼭 누르며 그러더군요. 나도 자기가 내 형수들이랑 똑같은 여자가 아니라서 정말 진짜 너무 좋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그전엔 몰랐는데 사실을 알게 되자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버님과 독대를 신청하시던 아주버님들의 손에 들려나오는 돈 봉투와 동서들의 미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전처럼 웃는 낯으로 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모임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고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했는지 굳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따로 시부모님을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날은 쿠키를 구워갔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드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넌 뭐 필요한 거 없니? 가방 하나 사줄까? 효도를 받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그랬죠. 어머니, 저 가방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쿠키 맛있게 드세요. 다 드시면 또 구워다 드릴게요. 시아버님도 그런 제가 예쁘셨는지 더 살뜰히 절 챙기셨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주버님들은
시부모님의 재산을 신나게 축냈고 저희 남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았죠. 손이 동서들의 옷장은 명품 가방으로 북적였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 후 곧장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저희랑 오늘 저녁 먹어요. 저희가 근사한 곳으로 예약할 테니까 두 분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게야? 나와보시면 아세요. 준비 단단히 하시고 오시라고요. 그 통화가 시아버님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신이 나 있던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주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님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급히 수술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더군요. 때마침 두 아주버님과 손이동서들도 달려왔어요. 저와 손이동서들은 놀라신 시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있었고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자 시어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또다시 오열하셨어요. 많이 놀라셨는지 잡은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수술은 예상보다 꽤 길었어요. 처음 수술에 들어갈 때 예상했던 5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어요. 그 도중에 형제들과 이야기를 한 남편이 돌아왔어요. 표정은 당연히 좋지 않았는데 뭔가 아버님 걱정 때문만은 아닌 듯 보였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수술실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술을 끝낸 아버님은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졌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시아버님은 결국 눈을 뜨지 못하시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신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비통한 분위기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삼형제는 나란히 상주 자리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고 손님들은 삼형제의 효심에 대해 칭찬하며 위로했어요. 아버지 너희 셋 효도받고 좋은 곳 가실 게다. 그러니 너무 상심 말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사실 속 모르는 소리였죠. 장례식 내내 틈만 나면 유산 이야기를 쑥덕이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전 옆에서 조문객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은 시아버님의 3일장을 다 치르기도 전에 벌어졌어요. 모든 조문객이 다 돌아간 조용한 새벽이었어요. 이틀 내내 한숨도 못 주무신 시어머님이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자리에 누울 때였습니다.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이 나란히 오셔서 시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시더군요. 어머니, 좀 일어나 보세요. 뭔데 그러니? 무척 피로하시고 지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난 시어머님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셨고 그 앞엔 두 쌍의 형제 부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멀리서 벽에 등을 기대고 쉬고 있었고요. 아버지 수술할 때 형제들 의견 모았는데요. 아버지 유산 말이에요. 그거 진짜 사역 환원하실 거예요? 먼저 입을 연 건 큰 아주버님이셨어요. 그러자 작은 형님이 곧장 말을 덧붙이더군요. 아니죠 어머니. 사실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그 큰 돈 다 기부하고 나면 어머님은 또 어떻게 사시라고.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발칵 일그러지시더군요. 그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은 멀리서 보고 있던 저도 그대로 느꼈는데 앞에 있는 넷은 전혀 못 느꼈는지 말을 잇더군요. 어머님 앞으로 재산은 얼마나 있으신데요? 아버님이 어머님 앞으로 재산 남겨주신 거 따로 있는 거죠? 아니 그것보다 사회환원 그거 안 할 거죠? 네? 라며 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언제 우리 형제가 다 의견을 모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남편 잃고 힘드실 어머니께 할 말입니까?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네? 그때였어요. 어머니는 지친 손짓으로 남편을 저지하고 형제를 한 명 한 명 바라보곤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난 네 아버지 뜻을 따를 거야. 앞으로 유산 이야기는 더 하지 말아라. 무척 단호한 목소리셨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그에 따를 생각이 없다는 듯 그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였죠.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두 받아갈 만큼 받아가지 않았니? 약속은 지켜라.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서 나가버리셨습니다. 형제들 모두 망연자실했고 저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단호하게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형제들은 계속 어머니를 괴롭혔을 테니까요. 그렇게 3일장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고 남은 재산은 아버님의 유언대로 모두 세상에 환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습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환원하자 그전엔 번질나게 시댁에 들락날락거리던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거짓말처럼 시댁의 발걸음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집에 찾아가 안부를 묻는 것이 다였죠. 어머니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은 기분을 떨칠 수 없으셨을 거예요. 눈치를 보아 안부 전화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떡 좀 사왔어요. 제가 떡을 내밀자 시어머님은 까칠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셨어요. 아이도 가져서 힘들 텐데 너희도 이제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된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목소리는 무척 슬펐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웃기만 했죠. 그리고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한 달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용하기만 하던 가족 단체 톡방에 알림이 울립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이번 주 주말에 다들 빠짐없이 집으로 와라. 왜요? 어머니, 저 이번 주 주말에 철저히 학업 문제 때문에 모임이 있는데. 주말엔 저도 좀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다들 각자의 이유로 핑계를 대며 어머니의 소집 명령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모이라면 모여. 오지 않은 자식은 앞으로 자식 취급 안 할 테니 그렇게 알아. 단호한 호출에 형제들은 더 어쩌지 못하고 그 주 주말 어머니의 작은 평소의 집에 모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아주 마지못해 온 듯한 모습으로 그런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대체 하실 말씀